152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생활 안정 나와 있어요.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거죠. 핫하죠. 너무 핫하죠. 6개가 있어요. 6개가. 이 중에서 노란색의 별표. 네, 웬만하면 별표 안 치고 싶어, 요즘에. 왜냐면 별표 친 것만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또 특성이라서. 3-1이 중요한 거야. 이게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3번. 이게 법이 어마어마하게 개정됐어. 3번, 3-3번. 이게 가장 많이 적용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일몰이나 마찬가지인 것들도 꽤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어봤나? 그래서 부동산 강사들 있지. 뭐 빠숑 이런 애들 알아요? 빠숑? 몰라?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빠숑 몰라? 빠숑?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정부가 김현미 장관부터 해서 이제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 지망하는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게 임대사업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그전에 우리 주택 임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 수십 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내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었어. 왜냐면 조사를 안 했어. 실무적인 건데 조사를 아예 안 했어. 그리고 조사를 하더라도 국세청이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따로 했어야 돼. 근데 이제부터는 행안부가 그 500 이제 다주택자 한 꽤 많아. 530만 가구 이렇게 된대.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전국의 집은 1900만 개 있는데 가구 수도 1900만 가구 있는데 1세대 1주택이 돼야 되는데 집 없는 사람이 50%가 넘으니까 다주택자가 절반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소득세도 좀 걷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보증금을 갑자기 올리거나 월세를 갑자기 올리는 걸 좀 제한하겠다라는 마인드를 했는데 세제 혜택이 지나쳤던 거지. 이 세제 혜택이 지나쳤던 거야. 너무너무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한 거야? 그래? 양도세를 안 내도 돼? 더 사! 이렇게 된 거야. 부루마블 하듯이. 부루마블 해봤지? 부루마블 해봤죠.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랑 부루마블 가끔 해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다 이겨버려 그냥. 교육적으로 내가 그냥 다 이겨버려. 하면은 무조건 난 사. 일단 시작하면 올인 날 때까지 사. 우리 아들이 걔는 이제 아직 잘 모르니까 막 아껴요. 안 사고 자기가 땅 거기 먼저 밟아도 안 사. 내가 이제 싹 이기지. 그럼 아빠 맨날 이긴다 뭐라 그래. 그래서 얘기하지. 뭐든 보이면 사는 거다. 이게 교육적으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야 무조건 보이면 사. 근데 부른말 보니까 그 땅에 먼저 선점만 하면 돼. 싸게 사도 되고 비싸게 사도 돼. 그래서 일단 돈이 없으면 뭐라도 사라.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도 부루마블 한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계속 사니까 이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정비를 했어. 올해. 자, 그래서 작년에 9.13 대책이라고 들어봤죠. 그거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정비를 한 건데 그거 먼저 잠깐 볼게요. 9.13 대책에 뭐가 나왔냐면 자, 교재 157페이지 보시면 그 오류가 있어가지고 대상주택이 있고 밑에도 대상주택이잖아요. 그죠? 그 밑에가 대상주택이 아니라 큰 뚱땡이 있지. 제목을 현행 규제, 현행 9.13 조치야 이게 9.13 조치. 요거 이제 보면은 조금 이해될 수 있어. 첫 번째는 여러분 조정지역이라고 들어봤죠. 조정지역. 그래서 조정지역은 이제 9월 13일 이후로 취득하는 사람 있죠. 임대주택 등록하면 옛날에 양도세를 100% 면제했는데 이젠 뭐 하겠대? 중과해버리겠대 그냥. 너 임대주택자라도 중과래. 그럼 이제 안 사지.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떨어지고 서울의 집값이 좀 안정화된 거야 이게.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지. 두 번째는 뭐예요?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면제 조건으로 이제 뭐를 줬냐면 이제 완전 면제하지도 않아. 거기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을 추가한 거지. 이게 제일 컸어. 옛날에는 강남에 주택을 사도 임대주택 하면 양도세 면제해줬다고. 근데 금액을 여기 확 잘라버렸잖아. 6억 또는 3억. 그러니까 요 조건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어? 확 좋지. 서울에 6억 이하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야? 비수도권 있지. 비수도권. 좀 많이 가고 수도권에서도 6억 안에 있는 곳은 어디야? 편하게 그렇지만 경기도, 부천, 뭐 인천 있지. 이쪽이 들썩들썩하지. 빠숑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여기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걔도 내가 봤을 때 세법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세법을. 그래서 아마 부동산 이런 세법은 여론보다 수십 배 잘할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내 주택 잘 몰라. 이게 내가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뭐 설명하는데 그 세무사 회계사님 오셔가지고 한참 얘기했어. 전도연에서 누구 아는 사람인데 둘이 기다린 동안 40분 더 세법 얘기만 막 해서 재밌더라고. 막 소위 이 얘기하고 저 이거 아시냐 이거 아시냐 얘기하는데 재밌더라고. 그러면 뭐냐? 그래서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해서 얘기는 이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주택은 이거 해봐야 양도세 100만 원도 못 받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맞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면 얘기하면서 건물 위주로 아니면 겸용주택 뭐 이런 거 했지. 그런 거 좋다. 그러더만 나한테 내가 뭐서 얼마 정도 받는다고 선생님 그렇게 많이 받으시냐고. 난 아니면 안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막 놀라시고 그런 상태로 설명 들어가셨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가 이게 이 요건이 제일 센 거야. 6억 이러니까 밑에 주택만 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서 또 6억 3억 이게 이제 시사적인 거야. 그냥 들어보는 거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 이따가 또 배우게 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임대주 다주택자 원래 안 해주잖아. 그죠? 그거 어마어마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임대주택. 근데 대신에 6억 3억. 옛날에 산 사람은 다 해줘 이거. 옛날에 산 사람은 913 이후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득세 이런 거 추가한 거지. 2년 이상 거주해라 거주 안 하면 1세대 1주택도 안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중복 적용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뭐 마포 샀다가 또 이사 가는 척 하면서 강남 샀다가 마포 처분하고 또 강남 사고 막 이러거든. 그거 적용 기간을 이제 2년으로 단축하고. 이게 이제 서울의 세제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배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 이제 앞으로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혜택들이 남아 있어요.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법인들도 임대사업자 할 수 있으니까 30%나 75% 감면해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법에서 뭐 있어요? 소득세법에서 경비 공제해 주잖아. 분리과세 할 때도 200만 원, 400만 원 있잖아요. 임대주택 등록하면 400만 원 해주잖아. 그거 말고도 감면할 때도 요 정도 해주겠다. 감면. 이해하시겠죠? 이 감면이 재밌는 게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도 감면해줘. 여기는 없지만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도 감면해줘.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첫 번째 큰 거.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해주겠다. 우리는 감면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임대사업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래 안 낼 세금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원래 내가 이걸 왜 내? 막 이렇게. 지금까지 주택에 여러분들 옛날에 피드수첩에 나와서 어떤 한 100채씩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100채. 한참. 그냥 100채를 가지고 있대. 100채. 와이프 생일날 한 채씩 준대. 그래서 3억짜리 와이프 생일날 주택 하나 준대. 3억 있어야 돼. 부채도 2억 9천에서 준대. 갭 투자. 무슨 1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해가지고 준대. 갭 투자 그렇게 많이 한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안 낼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일단 들어와. 들어오면 이만큼 하겠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상가. 상가도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너 영세 상인들 임대료 많이 안 올리면 내가 소득세, 법인세 감면해 줄게. 이런 제도가 있는 거야. 이게 크지. 사실은 주택 투자 왜 해요? 임대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보고 하는 거야? 양도차익 보고 하는 거지. 양도차익. 임대주택 등록하시면 양도차익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야. 50%, 70%. 좀 율을 줄이긴 해도 그래도 많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내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있죠?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원래 다주택자 안 해주잖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해주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단기 50%, 장기 70%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머지는 다 마이너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 감면부터 볼게요. 교재 152페이지. 소형주택 요즘 이제 소형주택이 중요한 거지. 큰 집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들이 큰 집들 원하지 않아. 조그만 집들 원하죠. 85제곱미터 이하. 진짜 필요한 집은 내가 봤을 때 앞으로는 85제곱미터가 33평 정도 되거든. 그것도 커. 그것도.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애들, 비혼주의자 이런 애들, 혼자 사는 애들, 오타쿠형. 그래서 한 10평이면 충분해요. 사실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월세 수급 불안이 있는 거죠. 전세값이 너무 오르는 거죠. 맨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는 거야? 원룸 가고 고시형 가고 뭐 이런 거죠. 거기서 사는 거죠. 우리 친구는 집에 살아요? 원룸에 살아요? 그럼요. 친구 집에 살아요? 최악이지. 이렇게 얹혀 사는 경우는 거의 뭐 최악인 거죠. 진짜. 월세는 내요? 친구 집에?
관리비는 그래도 같이 내요? 친구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좋아요. 당황한 눈빛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인 거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30%를 세액 감면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소형 임대사업자 소득세 법인세 감면 제도야.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적용 요건이야, 적용 요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선 제일 중요한 게 적용 요건이다. 적용 요건을 그냥 단순히 적용 요건 써라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나올 거야. 임대인의 요건,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기간 요건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만약 그냥 단순하게 적용 요건 나와도 이렇게 나눠서 분설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는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여러분 사업자 등록을 두 군데 하는 거야. 하나 구청이 하고 세무서에 한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모두 충족인데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부가가치세법 하면 이거 죽는 거야. 주택 면세야, 면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아니에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 가서 쓰면서 사업자 등록 부가세지 이러면서 쓰면 사업자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대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이 법문구가 잘 안 나와. 그래서 관할 지자체 사업자 등록 이렇게 쓰셔도 아는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합니다. 구청 같은 데 가서. 그래서 피드수첩 같은 거 보면은 나오잖아. 구청 앞에 아줌마들 서가지고 아이고 나 지난번에 그 못 잡았잖아 막 서로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거 막 나온단 말이야. TV를 안 봤나요? 그거 못 봤어요? 그래 임대사업 미안해요. TV 그거 못 봤어요? TV 잘 안 봐요? TV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는데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자, 임대인 봤고요. 임대주택을 보시면 모두 충족해야 돼. 모두. 그럼 1, 2, 3번을 묶어보면 첫 번째, 제일 큰 거지. 국민주택 규모. 그래서 85제곱미터죠. 그래서 요 주택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국민주택 규모야. 근데 강남의 연합은 국민주택 33평짜나. 보통 15억, 20억 한단 말이야.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주택인가? 애매한 거지. 평수만 보는 거야. 국민주택은 평수만 보는 거야.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이제 대박인 거지. 임대 개시일 당시 얼마? 6억 원, 6억 원. 한 채당으로 보는 거야. 그 합객이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 한 채당이 한 채당. 한 채당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대신 매매가가 기준시가야. 그래서 한 7, 8억까지는 충분히 나와. 마지막으로 여러분 5% 초과하지 않아야 돼. 이게 처음에 정부의 입장은 주택 임대사업이 2년마다 갱신하니까 2년에 5% 생각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거기 2년이란 말 어딨냐. 나 이제부터 1년 계약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연 5%예요. 연 5% 초과하지 않는다. 연 5%가 금액이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 한 10억짜리라고 치면 5%면 5천만 원씩 연에 보증금 올려달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다 이거지. 대신 6억 원.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2번 때문에 착살난 거야. 9.13 이후로 2번에서 사람들은 서울의 주택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야. 만약 2번이 여러분 제한 조건이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단 말이에요. 2번만 없으면 아직도 난리지. 부루마블 여전히 하는 겁니다. 돈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대출이 더 많이 나왔거든.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사업자 등록하면 더 대출이 많이 나와. 부루마블 하기 얼마나 좋아. 그 요거 부루마블 하고 있다면 전세값도 올라가면 거기서 갭 투자로 전세금 올린 거 또 부루마블 넣고 그럼 한 100채씩 되고 그러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100채도 못 갖고 죽다니 막 이런 서로 그런 얘기하고 그러고 사는 진짜 그런 애들 많아. 사람이 태어났으면 100채는 갖고 살아야지 뭐 이런 거죠. 또라이들. 임대기간. 그래서 단기 임대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 4년짜리 8년짜리가 있어. 그래서 보통 8년짜리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8년 후에는 서울의 지급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야. 왜냐면 8년을 보유해야지 뒤에서 배우는 양도세도 이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돼. 오른쪽이 감면세액이죠. 그래서 임대소득이 30%, 75%. 물론 산출세액으로 계산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있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관련된 조항인데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내 거주주택 있지. 그럼 나는 내 거주주택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수십 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 적용해 주냐?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득세법에 있는 조항이야. 나머지들은 다 없는 것으로 치고. 이해하셨죠? 임대사업 등록한 건 1세대 1주택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 그래서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주택 판정수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건.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거주하는 자가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임대주택은 최소 5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임대주택 외의 주택은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보유만 해서는 안 돼. 거주해야 돼. 거주한 주택이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없는 거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건 없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뒤에 보는 거 그런 거 적용해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임대주택 등록하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도 다 가면 돼. 다 가면 돼. 그렇죠? 자, 3-2번 먼저 가볍게 보고. 상가 건물을 장기 임대한다. 그러면 세액 가면. 3-1이 제일 중요한 거. 3-1하고 3-3이 제일 중요해. 상가 임대 주택도 상가 임대도 감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 첫 번째가요. 임대인이 연 부동산 임대업 수입이 7,500만 원이래.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는 거야. 7,500. 요즘에 임대 그럼 월세가 한 600 나온다는 얘기잖아. 한 두 개 있어봐야 합쳐봐야 300씩 나오는 거. 영세한데 진짜 더 영세한데. 그래서 정부는 그런데 좀 들어올리면 내가 봐줄게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다음 요건을 모두 또 충족해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해줘야 돼. 내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쟤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애들한테. 그리고 5년 넘을 때부터 해주는 거. 5년.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래. 한 사람한테. 나의 임대기간 전체가 아니라 한 놈에게. 이런 걸 우리가 착한 건물주 이렇게 부르죠. 착한 건물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착한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가 뭐가 그러냐. 뭐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엔젤이죠. 착한 사람. 한 사람한테 5년.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요. 2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몇 퍼센트 이내래? 3%이래. 엔젤 오브 엔젤이죠. 정말 착한 사람들. 소득세 왕창 깎아주겠다. 이렇게 깎아주면 실제로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죠. 3-3번이 중요하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등.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나는 이름만 준단 말이야. 조문의 이름. 조문의 이름 중에서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다 외우고 이게 다 똑같. 이거 법조문의 이름이야. 대박. 어쩌라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나오면 1번 아니면 3번이야. 이게 접근 가능성으로 하는 거야. 대부분 1번 아니면 3번에 적용받아. 나머지 다 쓰레기. 이제 그냥 그래. 이게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러니까 얘 둘로 생각해. 얘 둘 제목을 확실히 외우고 가는 거야. 선생님 근데 시험장에서 다른 거 제목 나오면요. 니들이 뭐 선생을 잘못 만난 거지 어떡하겠네. 1번 아니면 3번이야. 1번 아니면 3번. 이게 다 적용된 사람이 1번 아니면 3번이야. 적어보고 하는 거야. 얘는 옛날주의다. 옛날 다 필요 없어. 설마 옛날 거를 쓰겠어? 3-3번 과세 특례. 잘 보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이 법률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민간 임대주택이야.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할 때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50%. 원래 다주택자는 안 해주잖아요. 원래 50%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10년 이상 임대해서 해 70% 공제해주겠다는 거야. 대박. 70%까지. 그럼 양도차익 거의 1세대 1주택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여러분 양도차익의 70%를 빼주면 뭐 세금 안 내는 거야.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지.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이 자 8년이야. 8년. 그래서 단기 임대주택은 안 돼. 이게 장기 임대주택만 되는 거. 그래서 제목 맨 위에 장기라고 돼 있잖아. 소득세 감면은 4년짜리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도세는 얼마? 8년 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요 제도가 2000 몇 년에 나온 거야? 18년 3월 9월부터 나온 거잖아. 그럼
19년 이제 버텨야 돼 이 사람들 8년. 그러면 2020 한 7, 8년부터 주택시장 이제 물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소 담으면 돼.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많이 떨어져 나면 주택가격이 좀 낮아지고 하면 그때 이제 주스시면 되지. 그쵸? 우리 친구는 24살이라고 그랬나? 그럼 32살 이럴 때는 주택시장이 좀 안정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을 사도 되겠지. 집 살 생각이 있다면 32살 10년 후에 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계속 떨어질 거야. 어쨌든 오른쪽에 요건 암기. 요건이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 옆에서 임대 기간이야. 그 임대. 8년은 버티세요. 8년. 세무사가 될 사람이 이 정도 기본을 알아야지. 선생님 저도 선생님 쫓아서 주택은 안 할 거예요. 저도 주택 양도세 신고 안 할 거야. 괜찮아. 근데 어디 가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는 거랑 대화에 참여 못 하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뭡니까? 2번. 5% 증가해요. 연에 5% 이상 증가하면 안 돼. 걸리면 죽어. 걸리면 어떻게 돼? 양도세 다 토해내야 돼. 세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네 번째가 개정된 거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야 다 시끄러. 기준 시가 6억. 수도권 바뀌면 3억. 이게 들어오면서 게임 끝난 거야. 이것만 작년까지 이게 없었다니까. 9.13 조치 전에는.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딱 지우고 보면은 버틸만 하지. 강남에 하나 사. 8년 버티면 돼. 부루마블 시작했어. 야 5% 이거 관심 없어. 어차피 전세하여 5%더 올라가봐야 더 많이. 참자 이거.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지. 부루마블도 여러분 때 봐가면서 하는 거. 압구정동 60평짜리 부루마블에 지금 60억이야. 그럼 부루마블이 아니야. 부루마블 새 게임을 차리는 거야. 이걸 할 수가 없어. 보통 10억짜리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고. 많아봐야 대출 한 7, 8억 받고 그거 가지고 지금 돌리려고 했는데 딱 뭐가 온 거야. 밑에 4번이 온 거지. 나만 4번 위에다 손을 놨어. 아무도 안 나. 이거 딱 보면 보이죠. 4번을 딱 이거 딱 내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6억. 이게 제일 커 이게. 이해하시겠죠? 중복 적용 배제.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뒤에 보면 2%에서 매년 추가 공제가 있거든. 그거는 당연히 적용 안 해준다 이거야. 그건 뒤랑 보면 되고 비교 있지 비교. 비교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맨 밑에가 히스토리야. 한편 조세특례 제한법은 18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작년까지 몇 프로야? 소득세 100% 감면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거지. 이거 아름답지 않아? 100% 감면. 양도세를 내지 말래. 임대주택 하면. 야, 진짜 사람들이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서울의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이게 어마어마했던 거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 부루마블을 좋아할 줄 몰랐던 거지.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이게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서울대 교수 김수현 교수나 몇 명이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이거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난다. 그랬는데 정부에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러면 서민들 위한 더 좋은 거다. 8년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건가. 그런데 딱 이게 한 뚜껑을 열고 6개월 만에 진짜 서울의 집값이 막 20, 30% 이상 폭등해버린 결과 된 거죠. 그게 된 거지.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세제 지원이 오히려 임대주택을 딱 등록하면 공급도 없잖아. 매매도 없고 살려는 애들만 있잖아. 그러니까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이 되고 19년 취득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18년까지 사놨던 사람 있잖아요. 소급과세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 감면 받는 거야. 18년 12월 31일 전까지 취득한 사람은 비과세나 감면 조항은 소급과세 못해. 취득 당시에 비과세 해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소급과세는 절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인양반들은 양도세 안 내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18년 전에 등록한 사람. 18년 전에. 근데 요즘에 취소 많이 해 사람들. 야 먹은 거 양도고 나발이고 간에 이러다가 손해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와고 있어. 왜냐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러다가 손해보겠다. 우리 다 죽는다 지금. 부루마블 지금 게임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요즘에 취소 많이 하고 과감하게 양도세 추징되더라도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어쨌든 간에 근데 대부분은 버틸 거야. 대부분은. 그래서 언제? 2018년 더하기 8년 해보세요. 8년. 10년 이상이지. 10년. 2028년. 그때를 노리시면 돼. 우리 친구 2028년. 그때 사시면 될 거야. 떨어질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자, 다음 페이지. 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 율부터 봐봐. 율부터. 에게!
이율부터 별거 아니잖아 이거. 이게 뭐야 어쩌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6년 이상 임대, 아까 10년 이상 임대였었잖아요. 6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저기 추가 공제를 적용해 준대. 이게 다 과거 조문이야, 과거 조문. 그러니까 제목만 살아있지 과거 조문이기 때문에 대상주택 봐봐, 대상주택. 파란색으로 써놨지. 중요해서 파란색이 아니라 보지 말라고 파란색이야.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상이 아니라고 받으지. 오른쪽.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게 작년까지 취득한 아까 그 주택에 히스토리에서 봤던 거 있지? 걔네들 100% 감면 100%.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거기 대성주택에 5번에 보니까 여기도 6억 있는데요? 이게 913부터 바뀐 거야. 913. 지금 이해하셨어? 동그라미 5번이 2018년 9월 13일 날 4개월 동안 잡아놓은 거야. 여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를 내는데 과연 교수님이 그래도 세무사 하려면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2018년에 취득하였다.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싸리 그러면 2011년에 미분양 임대주택 그거부터 내지? 그 사람들 다 100% 비과세인데? 그렇잖아. 그렇죠. 지역별로도 다 있고. 그럼 2004년에 2008년에 MB 정권 들어가지고 지역에 미분양 주택 산 거 다 비과세인데 그거 내지?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현행 제도를 내겠지. 현행. 2019년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갑이 있다. 당신이 세무사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152페이지에 있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요거 나오지. 세무사님 주택 임대사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적용 요건 뚜두둑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면 뭐 이런 거 쓰는 거지. 거기 이제 추가하면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득세 같이 낼 수도 있으니까 좀 넘기시면 되고. 그럼 양도 시점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기하는 거지. 장기 임대주택 일반. 그래서 맨 밑에 155페이지에 있는 한 편 있잖아. 한 편. 이것도 만약에 좀 남으면 쓰면 되는 거야. 19년 1월 1일 이후 취득. 이전에는 뭐 감면 대상이 있었잖아. 그럼 교수님 보고서 깜짝 놀라겠죠. 이거 미쳤구나. 이거 이런 걸 쓰는구나. 그건 여러분의 상상이고 사실 교수님 보지도 않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바빠 죽겠어서. 어쨌든 간에 그 요건. 이 정도만 하면 장기 이제 임대주택 시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얘기해도 이제 가서 얘기는 좀 하세요. 야, 너 세무사 공부하는데 그 주택 양도 많이 물어본다. 그럼 엄마한테 뭐라 그래? 엄마, 그건 내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해? 맨날 그것도 이제 지겹지. 엄마 나 그 공부 안 해. 엄마 너 도대체 뭘 공부하냐? 엄마 시험이나 그런 거 달라.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 뭐가 다 세법인데. 그렇잖아. 엄마 이제 그만 얘기해. 서로 화내고. 그쵸? 나 이제 공부하러 갈 거야. 뭐 이런 거죠. 화만 내고. 엄마는 제가 공부 안 되는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려나?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취업해도 이제 세무사들도 제일 먼저 많이 엄마가 물어보는 게 엄마 친구들 얘기하냐? 엄마 친구들 이거 양도세 비과세 되냐고 그럼 엄마 친구가 물어본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 화만 내죠. 화만. 엄마는 얘기가 안 된다고. 얘기가 안 된다고. 네가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얘기를 해줄지를 모르겠고 괜히 얘기했다가 엄마 친구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야, 이 정도 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가는 거야. 이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3-6. 야, 이거는 너무한 거지. 지금 얘를 안 냈는데 얘부터 내? 이건 너무한 거지. 뭐 티가 나거든. 이것도 안 내고 이거부터 내? 이게 뭔 줄 알아? 1세대 2주택자야. 근데 농어촌 주택에 취득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주택을 1세대 2주택이면 중과되잖아. 근데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채를 팔면 그거만큼은 중과하지 않겠다 이거야. 구석이지. 그래서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목만 봐봐. 농어촌 주택 취득자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근데 농어촌 주택뿐만 아니라 고향주택에 해당하는 것도 잘 봐. 한 채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농어촌 주택 등을 해당 1세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 두 개가 있어. 중과 적용이 안 되는 건 2주택자고 1주택자는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강남에 주택 하나가 있어. 강남에 주택,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농어촌 주택을 사. 주택. 그러면 이러면 나는 뭐야? 1세대 2주택이잖아. 1세대 2주택이잖아. 왜냐면 이때부터 두 채가 있으니까. 내가 가려는 이유가 뭐야? 1세대 2주택. 농어촌 주택.
농촌에서 살겠다고. 그러면 우리 마치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요거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요건은 뭐냐면 농어촌 주택을 올해 이건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이상. 고향에 간다 이거지. 농촌에 간다. 내 고향에 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잠깐 가는 건 안 되고 3년 이상이 오히려 3년 이상 보유하고 강남의 주택 있죠? 이거 양도하면 이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향 가시면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농어촌 주택이 도대체 뭐냐? 취득 당시 수도권 지역, 도시 지역, 투기 지정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지 않아야 돼. 농촌은 대지 면적 넓어도 되죠? 660제곱미터. 그러면 2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200평. 대지 면적이. 농촌 넓게 살아야 되죠. 대신에 뭐야? 200평은 돼도 되는데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가 2억 원을 초과하진 않아야 돼. 장난해? 농촌이면 무조건 200평에도 2억이 안 돼? 그것도 너무한 거지.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저는 꼭 농촌만 가면 고향 가면 안 되나요? 고향 돼 고향. 그 밑에 고향의 요건이죠. 고향.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고향은 어디까지냐. 첫 번째는요. 네가 옛날에 10년 이상 살았어야 돼. 두 번째 여러분들 20만 명 이하의 지역이 아니면 고향이 아니야. 너 어디에 살았니? 고향이 어디니? 경주? 포항? 포항 20만 명 넘는 지역이지. 너는 고향이 없어. 고향이 없어. 야 군산 몇 명이냐? 20만 명 돼야 하는데 17만 명? 고향의 자격이 있어. 군산 자격이 있어. 포항 안 돼. 포항 안 돼. 야 우리 고향 주택을 살려면 이 정도 이하의 도시만 돼. 이하의 도시. 고향이 어디야? 서울? 서울은 아니야. 서울에다 뭐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은. 그래서 고향 660제곱미터. 고향 또 역시 2억. 한옥은 또 4억. 좋지 뭐 이런 거 만들면. 중과세율 배제. 이거는 1시득 2주택자가 한 채 팔고 하면은 원래 다주택자 중과세 하잖아. 그거 배제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1주택 비과세, 2주택 중과 배제. 농어촌 주택 사면 넘어가. 3-7 이거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파란색 봐봐. 파란색. 적용 대상자. 언제 폐업해야 돼? 17년 12월 31일 전에 폐업해야 돼. 그죠? 적용 요건.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 넘겨. 지금 분위기가 내가 왜 6시 그걸 장담했는지 알겠지? 재기 중소기업. 다시 재기한다는 건데, 의의만 봐봐, 의의만. 의의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우리가 재창업 자금을 받는 거야. 재기한다는 게 뭐야? 옛날에 망했다는 얘기죠? 망했어. 재기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체납 처분이나 징수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한편이 훨씬 더 재기할 때는요. 창업 다시 한 거로 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창업 중소기업 감면 또 적용해 주겠다. 힘드니까 세금 감면. 지금 돈도 못 받고 있는데 감면해 줘봐야 뭐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그라미 2번.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에 돼. 고액 체납은 안 돼. 이런 사람들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해주고 중소기업 창업 특별세 감면 같은 거 해주겠다는 거야. 월세 세액공제 18년에 나왔으니까 넘겨. 그럼 벌써 이제 큰 산을 다 넘어왔잖아. 이제 근로장려세제. 이것도 14년에 나왔는데 올해 이제 개정된 게 좀 많지. 근로장려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뭐 그렇게 줘야 돼. 그래서 요거 인생 상식으로 아는 거야. 이제 엄마랑 얘기할 때 야 그 임대사업자 등록 그거 하면 좋냐? 이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엄마 임대사업 등록하시면요 얘기해야지. 소득세 30%. 그렇지? 엄마 4년짜리야 8년짜리야 물어봐야지. 너 별걸 다 하네? 8년짜리 할 거 엄마. 75% 가면 돼. 원래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니? 물어보겠죠. 엄마 등록하는 순간 다 떠. 안 할까? 아니야 떠.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면 또 뭐가 좋네? 8년만 엄마 버티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엄마 알아? 그랬더니 그거 깎아주는 거 아니니? 안다 이거죠. 절반. 그죠? 그래서 딱 얘기하는 엄마 어떤 거 살라 그래? 그거 내가 볼 때 그 은평구에 뭐 뉴타운 들어온 거 그거 살라고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그때 30평. 맞네 엄마 얘기하죠. 얼마야 얼마? 한 7억 되는 거 그때 잘 생각해야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기준시가. 엄마 내가 그 홈택스 들어서 기준시가 한번 볼게. 그랬더니만 5억이야.
올라도 돼. 임대 개시 당시야. 엄마, 그거 사도 돼. 그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만 버텨봐, 엄마. 그러면, 70% 공제받아. 그래서 얼마 먹었을 때 70%니 물어보겠죠. 엄마 3억 정도 올라도 이렇게 엑셀로 딱 계산하면 나오잖아. 세금 이만큼밖에 안 내. 괜찮다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 진짜 등록해야 되는 거니? 돼. 그러니까 괜찮죠. 엄마가 생각하는 세금 수준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엄마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니? 여기서 막 진짜 여기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또 힘들어. 건강보험료가 왕창 나와 이러면 소득 신고하는 순간. 근데 이제 가면 건강보험료 3년 동안 좀 유예해주는 규정들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실무하면 건강보험료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자, 이제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가 올해 많이 개편됐어. 왜냐하면 이것도 청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많이 개편됐어. 예전에는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있었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는요 우리 옷 닦고도 해주겠다는 거야. 옷 닦고 이제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지 옷 닦고. 그렇죠? 근로장려세제. 너 근로장려세제 받을 수 있지 않아? 왜 안 돼? 뭐라고요? 세대주를 안 봤어. 그렇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네. 옷 닦구인데 세대주가 빠진 옷 닦구야. 엄마 집에 얹혀 사 있는 옷 닦구 안 돼. 무슨 얘기냐면 고시원 나와서 사는데 세대 분리가 돼야 돼. 세대가 돼야 돼. 단독 세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 받은 거 있잖아. 어디 회사 잠깐 다니면서 받았잖아. 그러면 근로장려세제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알바 하시거나 그랬던 분, 너 알바했지? 근데 신고 안 했지, 네 소득. 보통 알바에도 신고를 안 한 사람이지. 독서실 알바했다고 그랬나? 독서실은 이제 매출 누락이 많죠. 현금 많이 받지, 현금. 현금 받으니까, 내 위치까지 얘기하진 않겠어. 내 클라이언트에 딱 가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신촌에 클라이언트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거기서 나오고서 한참 통화하는데 얘가 날 부르더라고. 옆에 독서실에 총무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척 하더라고.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간에 만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있었지. 술 반갑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 독서실에 현금 많이 받으니까 얘 근로소득 신고를 해줬어야지 받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 애들 현금 매출 누락한 거 그대로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없죠. 정상적인 회사를 다녔어야 돼. 영세한 기업이라도. 그래서 단독 가구 세대주여야 돼. 세대주 자기가 빼야 돼. 30살 미만이라도 지금 돼. 세대주 빼는 거 되는 경우 많아 요즘에. 30살 만 30세 안 됐지. 그거 뺐어야지. 왜 안 뺐어? 이 제도를 몰랐어? 대신 빼면은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나와. 지방소득세. 걱정하지 마. 가서 앵기면 1,500원만 내면 돼. 1,500원. 1,500원 내고 하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아. 그렇죠? 대신 재수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가 있어. 지 앞으로 재산 하나라도 있으면. 너 같은 경우는 세대 빼면 안 돼. 세대 뺐어? 이미 나오고 있네. 그래도 집값 오른 거. 집 많이 올랐어요? 그걸로 다 커버하는 거지. 저 친구가 저 아침에 커피 잘 사줍니다. 항상 보면은 다 집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이. 그래서 재산가죠. 재산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근로장려세제 올해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단독 가구 옷 닦고 된다 이거지. 나이 30 안 된 옷 닦고 가능하다 이거야. 봐봐 얼마까지 해먹을 수 있어. 단독 가구 150만 원. 오른쪽 163페이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돈 빼먹는 거야. 국가돈 빼먹는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받아먹는 거야. 150만 원 중간에 보이지? 150만 원. 이걸 평탄 구간 이렇게 부르거든. 평탄 구간. 요 소득 안에 있으면 최대가 150만 원. 이게 근로장려세제 금액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걸리는 게 제일 많이 받는 거야. 150만 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많은 제도가 변경됐다. 그럼 도입 취지부터 가보죠. 도입 취지. 근로장려세제는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야. 일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냥 돈 주는 것보다는 일하는 애들 돈 주는 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잖아? 그냥 사람들이 맨날 욕하지. 야, 일도 안 하는데 왜 자꾸 국가에서 퍼주냐 이런 얘기했잖아. 일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세금 주겠다 이거지. 근데 이게 환급의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들. 왜냐면 소득이 연에 한 2천만 원 벌잖아. 소득세 안 내. 각종 공제 빠지고 나면 내는 게 없어. 그럼 돌려줄 것도 없지. 150만 원 주는 거야.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야. 복지정책이야. 복지정책. 그래서
그래서 꼭 환급의 개념이 아니야. 내가 낸 세금이 없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로장려 세제. 말이 세제지만 내가 낸 세금 없어도 150만 원 받는다. 환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문제점과 장점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동남아 특별히 뭐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뭐 사람들이 얘기할래.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날 고생했다가 다음날 일당까지 주면 어떻게 된대? 다음날 일당까지 주면 다음날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 근로장려세제로 돈을 주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돈이 공짜로 생겼네? 그럼 내일은 놀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정에서 얘기하는 노동 공급의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 있어. 첫 번째는 일하면은 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임금 인상 효과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대체 효과가 있죠. 노동 공급 증가가 있는 거고. 소득 효과는 뭐? 돈이 더 생겼네? 놀아야지. 그래서 노동 공급이 감소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다 케이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미얀마 가본 적 있는데 미얀마 얘기 해줬나? 미얀마를 가본 적 있어요. 오늘 좀 졸리니까 나 미얀마 가본 적 있어요? 미얀마? 내가 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미얀마. 그래서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에서 유일하게 유흥이 없는 나라입니다. 유흥. 그래서 아무런 유흥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거기서 좀 우리 같이 가신 분이 이런 데 데리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남자 셋이 갔거든요. 셋이서 우리 후배하고 이제 남자 셋이서 갔는데 거기 이제 뭐 대기업의 총괄 본부장님이 날 초대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이게 이런 업소를 데리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까 저 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미얀마인데 이제 앞에서 누가 이제 무대에서 가수분 여자분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만 선생님 돈 좀 한번 내시겠어요? 그래서 너 이상한 건 싫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돈 한번 내래. 그래서 돈을 그 당시 한 1,000원 정도 내니까 그분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걸 하는 분들. 그래서 최대 유흥이 뭐냐면 그분이 그 노래 부르는 가수분이 꽃을 들고 와서 저한테 꽃을 주셨어요. 최대 유흥입니다. 거기에선 더 이상은 너무 안 돼. 불교 국가라서 그 이상은 너무 성적인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거기 그런데 그런 나라의 미얀마. 근데 그때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여기 군부 독재 국가잖아. 군부 독재. 군사 정권이야. 군사 정권. 아웅산 하여튼간에 그 수지 여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는 평이 되게 많아. 어쨌든 군부 독재. 그래서 내가 군인들이 다 해먹는 나라야.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아니 그럼 대학생은 도대체 뭐하냐 물어봤어. 데모 안 하냐. 옛날에 데모하다가 그 무슨 사건인가 있었는데 그걸로 다 죽었대 많이.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은 도대체 왜 군부 독재 정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군부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아니지.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 전기 있죠? 내가 전기. 정말 그때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양곤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갔어. 우리 셋이서. 그래서 방도 우리 셋이서 이렇게 좀 넓은 방에 가지고 같이 딱 했어요. 밤 10시. 거기 미얀마에서 제일 좋은 호텔 양곤에서 노보텔이야. 노보텔. 거기 딱 갔는데 밤 10시가 되니까 불이 꺼집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요. 밤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남자 셋이서 침대 각자 하면서 밤 새벽 2시까지 담소를 나눴네요. 그 전에 흥분되는 상황이 약간 있었죠. 꽃을 전달받은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남자 셋이서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경건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가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 마사지. 미얀마 한국 대박이야. 10시까지만 전기가 나오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걔네 드라마 방송국이 없더구만. 그때 한류가 나와. 한류 드라마. 한류. 그래서 마사지를 딱 받으러 갔어. 두 번의 충격을 받았지.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가이드를 딱 붙여줬단 말이야. 우리. 그래서 그 본부장님이 가이드가 딱 같이 갔는데 마사지 하면 내가 그때 반성 많이 했다 진짜. 마사지하러 딱 누웠어. 근데 옆에 가이드도 같이 눕더라고. 보통 중국 같은 데 하면 가이드 밑에서 기다리잖아. 그런 거 아니야. 얘네들은 옛날부터 공산국가, 자본주의에 그런 게 없어. 나도 같이 놀러 왔다 이거야. 옆에 눕습니다. 좀 놀랐지만 그런가 보다. 근데 계산은 제가 합니다. 내가 너 데리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한류가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 마사지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한국에서 왔냐 나 어디서 왔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 진짜 많이 본다.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우리 셋한테 너네 진짜 한국에서 온 거 맞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한국 드라마에는 되게 잘생기고 멋진 애들 나오는데 내가 아는 한국과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런 뉘앙스였어. 그래서 옆에 통역 나 진짜 기분 나빴어. 가이드 그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네 한국에서 온 거 진짜 맞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다 중계를 해주더라고.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태였어. 미안하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야. 사랑하는 나라. 군대가 다 해먹는 나라. 뭐 통신도 이런 거 다 군대가 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기사한테 고마움을 표현해줬어. 운전기사. 이때 내가 감동을 받았지. 운전기사. 운전기사한테 100불 줬어. 거의 인건비가 100불이야. 월급이 100불이야. 10만 원 정도야. 같이 가신 분은 자기 집에 5명 있어. 5명. 집안 일하는 사람 다 혼자 사는데 5명 있어. 5명. 그래서 운전기사는 되게 고급진 일이야. 식당에 가도 발렛을 안 해줘. 세면에서 내렸는데 우산 쓰고 3명 와. 햇빛 우리 가려주겠다. 운전할 줄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 운전도 걔네 생션이 하도 올라가지고 차가 일본 애들 차밖에 수입 안 하는데 도로는 미국식이야. 방향은 반대. 다 중고차밖에 없거든. 도로하고 이게 다 반대야. 반대. 돈도 은행에 환전했는데 이만큼 줘. 비닐봉지 2봉지에 있어. 막 이런 나라야. 멋진 나라라니까. 그래서 운전기사는 한 200불 받아.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100불 줬어. 100불. 야, 너 애가 또 둘인가 셋인가 했더니 맛있는 거 먹으라 하면서 딱 줬죠. 다음날 우리가 또 이제 이게 내가 반성 그때 많이 했던 거야. 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러니까 왠지 우리가 나 너 잘해줬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뭐 맛있는 거 뭐 먹었니?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절에 갖다 줬대. 절. 그 100불 다 절에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통역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개새끼야. 너는 마누라하고 애 맛있는 거 주는데 절에 갖다 주면 어떠냐.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명언을 해줬어. 명언을.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내 이 100불 가지고 우리 가족이 맛있는 거 먹어봐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 절에 갖다 주고 기도하고 다음 생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내가 가족을 위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게 계급 사회가 단 게 아니구나, 진짜. 진짜 많이 내가 놀랐어. 야, 진짜. 내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좋다, 뭐 이런 뜻은 아니야.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야, 이게 계급 사회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착한 사람들이 없구나. 너무너무 착해요, 거기. 길거리 다녀도 자꾸 맥주가 너무 맛있어. 미안 맥주. 1,000원 막 이래. 시내 가도. 너무 좋아. 그래서 꼭 한번 가봐. 한국 사람 거의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운전기사 그날 어느새 이제 마지막 날 내가 오는데 쉐다건 파고다라고 있어. 전 세계에서 금이 가장 많은 절이래. 거기 맨발로 딱 들어가. 맨발로. 그럼 마음이 또 카매져요. 진짜. 한 4시 이후에 들어가. 나 정오에 가면 발이 튀어. 어쨌든 간에 4시 이후에 들어가면 해질 선셋 있을 때 들어가면 따뜻하고 좋아. 다 맨발로 다녀. 서양 애들은 다 맨발로 무조건 맨발로 다녀. 너무 기분이 카매. 그러면서 이제 1,000원 정도 주면 금박을 줘. 금 돌 붙여 이런 데다 붙이면서 자기 기도를 해. 기도. 나도 그때 진짜 기도 깊게 하고 왔어요. 하나하나 붙이면서 저도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미얀마 군부의 자녀로 태어나게끔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왔는데 한번 가봐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뭐 하다가 내 미얀마 얘기가 나왔냐? 근로장려금 하다 나왔구나. 근로장려. 하여튼 얘기 끝이 없어. 미안해. 어쨌든 근로장려. 이게 진짜 서민들 위한. 그래서 일을 안 해. 걔네들도 돈 주면 일 안 한대. 못하러 일하냐. 어차피 바뀌는 거 없는데. 어차피 내일 이게 뭐 저축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가 과연 좋은 세제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활성화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게 첫 번째 도입 취지야. 이게 14년에 나왔는데 14년에도 취지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거야. 소득효과 대체효과. 여러분들 재정학에 나오는 거 좀 많이 써요. 여기 월세세액 공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이제 신청 자격 올해 개정된 거죠. 일단은 소득의 종류는 3가지야. 이게 중요하네. 밑줄 거. 사업소득, 근로소득, 대박 종교인 소득. 이게 종교인 분들이 개신교에서 그냥 얘기가 그렇다는 거야. 절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소문이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종교인 분들 과세가 되는 대신에 요거 도입을 해주는 걸로 뭐 심하이를 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야. 절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종교인 소득에 있어서도 근로장려 세제. 대상 소득 3가지 소득이 있으면 돼요.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 첫 번째요. 거의 거주자.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총소득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금액 기준 미만이어야 돼. 소득 금액인데 내가 속한 가구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이거 해석을 좀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따꾸야, 단독 가구야. 대신 뭐 한 거야? 원룸 고시원에 사는데 세대 분리는 한 애야. 이러면 2천만 원 아래, 2천만 원 아래 이해해야 돼. 그렇죠? 근데 헛벌이, 이게 순 우리말이더구만. 외벌이 가구라고 하죠. 외벌이. 이건 결혼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소득까지 합치는 거야. 항상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라면 배우자 소득까지 합쳐서 3,6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숫자 내가 웬만하면 외우라고 안 그러는데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 못 외우면 동그라미 1번 그대로 쓰는 게 좋아.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 정도.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소득 요건인가? 소득 요건. 두 번째, 이런 사람 있죠.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어때? 나 진짜 알바만 해. 알바만. 근로만 해. 한 달에 많이도 못 나가. 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도 못 번대. 한 100만 원 번대. 근로장려세제 신청이라 어때? 친구. 그럴까?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너 그거 벌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사냐? 어때? 아니 뭐 큰 건 없고 그냥 재산이 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금 좀 있어. 이자소득 3년 후에 만기 설정해서 없어. 뭐 이자도 없어. 근데 얼마인데? 1,0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 죽여야지. 그래서 재산 요건이 있어. 재산. 야, 뭐 대단한 돈도 아니야. 솔직히. 2억이야. 2억. 그래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야. 이거 다 합쳤을 때 2억 원 넘으면 안 돼. 미만이어야 돼. 그러나 우린 놀랍게도 이 대상자가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도 미얀마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어마무시하게 많아.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두 가지 이유야. 실제로는 2천만 원 넘게 벌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매출 누락하니까 나도 누락이 된 경우. 이런 경우. 근데 사장님이 조금 신고를 해주셨어야 돼. 왜냐면 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 도서실 사장님한테 가서 한 달에 50만 원만 하자고 그럴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지. 50만 원 또 신고를 못해. 최저임금에서 법률 위반이 있어.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야 돼. 근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거 다 합쳐야 돼. 다. 엄마 아빠. 그렇죠? 한 가구라면 다 합칩니다. 근데 누구는 가능해? 오따꾸 생각해봐. 나왔어. 총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야.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총급여는 거의 3천 가까이 나왔대. 근로소득 공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2천대 후반.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게 어디에 세무사라는 요건이 어딨니? 그치? 그럼 잘 보자. 네가 올해 11월에 취업을 하는 거야. 가능한지? 11월에 취업을 해. 시험 합격해서. 그러면 총소득금에 2천만 원 그냥 너끈하지. 너끈해. 세대 분리만 해. 옷 닦고. 야, 너 혼자야. 세대 분리하면 가구원은 너밖에 없어. 너. 인생 혼자 가는 거란 말이야. 너 재산 2억 있어? 택도 없는 소리죠. 오른쪽 가봐.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 급여액의 400분의 150. 그러니까 11월 달에 하면은 400만 원 총 급여액이 총 급여액이잖아요. 총 급여액. 소득 금액 기준이 아니라. 총 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은 아니겠지. 그치? 그 위에 있을 거야. 한 150만 원 받을 수도 있겠네. 나도 이거 안 받아봐서 솔직히 느낌은 안 와. 그냥 주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거야. 150만 원 크죠? 150만 원이면 지금 방탈출이 몇 번이야? 그렇죠? 짜장면이 몇 번이야? 이거 대박인 거지. 가서 받아와. 자, 왼쪽에 그래서 개정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독 가구일 땐 옛날에 30세 미만 연령 요건인데 폐지한 거야. 아니면 옛날에 장애인이었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갑자기 그거 받으려고. 배우자 등 부양가정 요건 다 폐지한 거야. 옷 닦고 가능하다 이제. 옷 닦고.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웬만한 옷 닦고 여기 다 걸려. 안 걸리는 옷 닦고 어디 있어 요즘에. 그렇죠?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친구들한테. 너 세대 분리라. 집에서 나와라. 그 얘기부터 하시고. 근로장려금 제도.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내일 채용 공채 다 모두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이다 이거야.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수많은 제도 중에 이것도 이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올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죠. 오로지 안 되는 요건이 하나 있어요. 배제 요건. 지금 아까 그것만 되면 되는데 이런 사람은 안 돼. 다 돼도 일단 국적이 우리나라여야 돼. 국적이 외국인이면 안 돼.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돼. 대한민국 국적 맞죠? 대한민국 국적 맞지? 맞아.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돼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너는 지금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일 수는 있지만 나오면 부양가족 아니지. 네가 스스로 벌면. 이러면 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여기 요건만 만족하면 돼. 근로장려금의 산정. 이 표를 외워서 쓴다? 짐승이지 짐승. 이걸 어떻게 외워서 쓰니? 근데 산정 금액은 이렇게 쓰면 가장 정확해. 메뉴에 봐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거죠. 결혼 여부에 따라서.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득 수준, 결혼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차등한 금액을 지급한다. 근데 감액이 있어. 작년까지 재산 요건이 1억 4천인데 2억을 올리면서 너 재산이 1억 4천이면 50%만 준다 이거죠. 세무서에서 이제 신청하면 그래서 조사를 다 해야 돼. 컴퓨터로. 피곤한 거죠. 총 급여액 계산할 때는요. 배우자의 급여도 합산해서 가능하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환급 무조건 해주는 거야. 내가 낸 세액이 없어도 환급해 주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에 지급 방식도 올해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했는데요. 1년에 원칙에 한 번씩 지급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기별 지급으로 바뀌었어. 근데 반기에 무조건 다 주지는 않고 35%까지 주나 봐요. 그래서 반기 지급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반기 지급은 아니고 근로소득자의 하나요. 세 가지 종류가 가능하냐. 종교인, 사업, 근로자만 가능하다. 반기. 자, 또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한데 양도나 압류 금지야. 자, 내가 국세 환급금은 양도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양도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잘 봐. 얘가 이제 오타쿠야. 세대 분리까지 한 오타쿠야. 근데 예전에 술 좀 많이 먹었어. 아니면 랜드에 가가지고 지금 꽁지를 썼던가. 돈이 없어. 그래서 맨날 지금 막 애들이 때리면서 간신히 일하고 번 돈 다 갖다 바치고 있어. 근로장려금을 해서 받아서 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얘가 얘기한 거야. 야, 너 환급금 나한테 양도해. 그럼 이것도 양도하면 힘들잖아. 그건 안 되겠다 이거야. 그렇죠? 압류도 안 된다 이거지. 다만 국가는 30% 먼저 떼어주겠대. 충당할 거 있으면 우리 30%는 떼겠다. 그래서 국가가 가장 큰 깡패죠. 자, 보시면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체납액의 충당. 근로장려금의 30%까지만 충당. 야, 진짜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를 지금 그걸 환급하고 나머지는 양도 담보 못한다. 양도하지도 못하고 담보 제공 못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서 쉴게요. 자녀 장려 세제. 애 출산율이 너무 낮은 거 같지. 출산율. 야, 애 낳아. 그러면 내가 지원해 줄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녀 장려 세제. 출산 정책이 하나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녀 장려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여 고령화 진행 속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진짜 인구 구조가 항아리 구조 이렇게 얘기하잖아. 항아리 구조. 항아리. 괜찮아? 원래 피라미드 구조가 좋은 건데 지금 노인들은 이제 하고 여기 중년은 많은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잖아. 현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최악이지. 역삼각형이 되는 거지. 역삼각형.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지금 항아리도 힘든 거고 지금 애가 없어요. 요즘에 지하철 타면 애들이 없대며. 내가 근래 지하철 잘 안 타봐서 모르겠어. 근데 내 와이프가 지하철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햇빛이 지하에는 없어. 그래서 되게 좋아해. 단 이유 없어.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지하로 다닌다면 애들이 없대. 애들이 손잡고 내 엄마 손잡고 다니. 애들이 그렇게 없는 거야. 너무 심각한 거야. 이제 요즘에 애 난다 그러면 진짜 박수 쳐주고 막 그래. 박수 쳐주고. 정말 나도 종민이 하나야. 종민인데 그 한신 얻은 우리 아들 하나. 나도 뭐 둘셋을 영원히 갖고 둘째를 안 낳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 하지 마. 어쨌든 간에 그런 질문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나 상황 알잖아 이제는. 어쨌든 애를 안 낳아. 애를. 그러니까 애 낳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거기 보시면 자녀 장려금은 일반적인 조세 감면 제도와는 달리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그냥 환급이 가능한 거야. 베트남 가봤어요? 베트남?
나이가 어리다고. 동남아 다 어려. 그래서 동남아 괜찮아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돈 투자하고 싶으면 집 사고 싶으면 동남아 사는 거야. 동남아. 그죠? 근데 동남아도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 이런 데 있잖아. 막 10억이래.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어. 대박이지. 무시할 때가 아니야 이게. 남은 곳은 저 미얀마 하나다. 양곤 미얀마. 그렇죠? 근데 외국인 투자가 쉽지가 않더라고. 투자가. 보시면 환급 가능하다. 소득 수준이 낮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애 낳기 더 힘들잖아. 그죠? 우리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신청 자격 별도 언급하는 거 제하고 근로 장려금을 다 준용하게 돼 있어. 오른쪽 신청 자격 똑같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돼. 근데 자녀에서는 또 하나 꼭 자격이 뭐야? 이건 오타쿠는 안 되는 거지. 자녀가 있어야죠. 자녀 장려세제인데 오타쿠도 무조건 된다고 얘기할 수 없지. 자녀가 있어야죠. 자녀. 돌싱도 돼. 자, 거주자. 연간 총소득 금액이 애 키우려면 4천만 원 미만이면 돼. 만약에 애도 낳고 자녀 장려세제 받으려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된다고 하면 장난하는 거지. 4천만 원. 가구원 재산 2억 원 미만입니다. 역시 여기 적용배제 똑같은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아. 근데 혼인한 자는 가능해. 이제 옛날엔 둘 다 안 됐었어. 다른 사람 혼인 내가 국적이 없어도 신랑이 국적이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이면 안 되지. 아니야 아버지야 내 부양 가족인데 또 밑에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산정 요거는요. 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해서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결혼 여부 이건 얘기할 게 없겠죠. 애가 있다는 게 물론 미혼모도 있겠지만 결혼 여부는 굳이 없지. 1인당 얼마? 최대 70만 원 지급해 주는 거야.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환급 가능하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 이제 미완료 가겠습니다. 6시 희망이 보이죠? 희망이 전 보입니다. 저 혼자 보이는지 몰라서 쉬었다 하겠습니다.